문재인 대통령 지진 발생한 포항 찾아가지고 좋은 평가도 받고, 근데 또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6월 늑장 대응 혹은 이게 은폐가 아니라 늑장 대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상반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온갖 악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후 이 문재인 대통령의 70%대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72%. 이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의 최대 견인차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지역적으로는 호남 3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90%를 넘거나 9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이 고공행진의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호남과 젊은 층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70%의 지지율을 좀 해부를 해보면 70% 지지율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겹치면서 견고한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지난 정부와 비교가 되면서 더 낫다라는 평가에다가 당장 만족스럽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는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이 기대감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긍정평가, 부정평가 또 여기서 이유는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높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지율이 높은 이유인데, 그만큼 또 대통령이 이 최근에 순방을 하기 전에는 바로 성수동 제하거리인가요? 여기서 신발을 몇 켤레 맞춤형을 주문했다. 상당히 수제화죠. 네. 상당히 또 소탈한 대통령의 이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소탈하죠. 네. 네. 그래서 이 긍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소통을 잘한다. 서민을 위한 노력을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등의 이유가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스타일을 또 꼬집고 있는 부분인데 가그사를 들춘다. 보복 정치 아니냐가 높았고요. 독단적, 일방적이라고 하는 부정평가 쪽의 반응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인사 문제도 중요한 부정평가 이유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특활비 문제, 법무부 특활비, 그리고 검찰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이거 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1.3국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말이에요. 각 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무슨 말이냐, 더불어민주당이 더 주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이 국회 지형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정당 사이에. 그래서 예산국회와 대통령 핵심 공약을 이 법제하는 데 있어서 향후 두 정당 간의 충돌이 가속화될 수밖에는 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감한 정치 현안이 오고 가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이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47%로 독주를 계속해가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12%, 바른정당, 정의당 각 5%, 이 국민의당이 4%입니다. 최근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이지만 지지율에서는 바른정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지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물 기반도 있어요.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지지율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이전처럼 복원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 이념 기반도 이 60대 이상의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뭔가 좀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 기반, 또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수도권 보수층의 복원, 또 이념조차도 아직 보수층으로부터 혁신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진 말이에요. 네. 이게 근데 우리가 워낙 많은 위기를 겪다 보니까 또 이게 막 지진에 대한 공포를 막 느꼈다가 또 이게 또 금방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번 포항 지진을 몸소 느낀 사람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이 대단했다. 이 23일 수능을 치르면서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다가 또 이게 물수능이 아니라 불수능이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이
수험생들이야말로 위대한 것 아니었나. 예. 두 가지의 난제를 다 극복해낸 우리 수험생들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불과 2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지진 관련 여론이 급 냉각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전히 그 공포감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 정치권의 너무 많은 이슈로 인해서 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 대응 태세가 사라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고 24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1명, 이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18%. 자세한 사항은 오늘 이 정당 지지율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지진 발생 지역인 포항으로부터 가까운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응답자는 10명 중 무려 9명 정도가 지진을 느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거주자들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예. 진동을 감지했다는 것인데 이 주목할 결과는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대전, 세종, 충청, 그러니까 이 충청권에서 10명 중 6명이 지진을 감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충청이 유난히 더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충청이 다른 지역보다 지진을 감지했다는 응답이 높은 이유가 실제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심리적 이유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진 트라우마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서울에서도 저 같은 네. 둔감한 사람은 못 느꼈지만 또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저도 있거든요. 자꾸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일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들은 못 느끼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네. 아, 정말. 네. 예, 근데 지진계를 옆에다 갖다 놓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진짜 네. 이게 근데 이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네. 이 지진에 대한 거주 안전도, 이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진짜 불안하게 만드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 지난해 9월입니다. 이 규모 5.8의 경주 지진 역대 1위입니다. 이 올해 얼마 전이었죠. 이 포항 지진 5.4 역대 2위입니다. 예.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재난의 공포심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안전하지 않다는 전체 응답이 절반이 넘는 52%로 나타났습니다. 이 노후시설 등 시설 안전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길을 지나가든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하든 좌우로 보이는 노후시설 건물의 속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지진 발생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대구 경북 지역은 거주지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무려 74%, 부산, 울산, 경남은 69%나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나친 심리적 반응이 아니냐라고 이 과민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진을 체감했던 응답자들이 더욱 불안해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국민 안심 프로그램,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동요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작동과 준비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아는 건데 말이에요. 어린이대공원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린이들 알죠. 어린이대공원 저기 네네. 건국대 저기 세종대 건너편에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바로 옆에 뭐 어른공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대공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네. 어른공원은 없는데 네. 이 옛날에 우리 애들 어렸을 적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소방방재청이 하는 그렇습니다. 네. 뭐죠? 실습이 아니라 체험관을 할 수 있는 예. 체험관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이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얼만큼 흔들리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실제로 교육시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요새 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네, 유사한 장소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인데 이 재난 안전대처법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얼마만큼 질문을 또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인데 안전대처법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 물어봤더라면 어떤 응답이 나왔을까? 이번 조사에서는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는데요. 알고 있다가 무려 84%나 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주의가 좋네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불안감은 큰 것이거든요. 예. 심지어는 이 대구, 경북과 충청에서는 지진 발생 시 안전대처법을 잘 알고 있다가 90%에 달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예상 수치보다 안전대처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진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많이 접한 역량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진 관련 정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알고 있겠지라고 하는 반응이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상청 등 다른 기관에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을 제대로 받았느냐 물어보면 매우 또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기 제대로 또 잘 알고 있다라고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 잘 대응하는지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진 대응 공동 매뉴얼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공유돼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 이것과 관련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 더 주목받는데요. 주진우 기자 직접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무죄 확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뭐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주진우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사건은 2011년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예. 특별히 경찰이 너무 수사를 안 해서 이 사건이 의혹 덩어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경찰 발표가 구멍이 많다.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만 씨가 고소를 저한테 6건을 했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구멍이 많다는데 그게 박지만 씨랑 연결이 되나요? 그 재판에서 오촌살인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재판에서 살해와 관련된 내용이 박지만의 사주가 있었다. 네. 박지만의 사주로 박용철을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에 이런 몇 가지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보도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거는 뭐 주진우 기자가 그냥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을 인용한 거다? 네, 진술,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을 보고 쓴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므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박지만 씨의 주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고,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이제 판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이야 그런데 사실 1심과 2심, 그리고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 의견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예. 용기가 필요한, 법조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고소당한 후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일관되게 주진우 기자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군요. 네, 사실 대통령 주변의 살인 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죄인데요. 예.
그게 그 살인 사건이 이상하다. 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 경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렸어요. 수사 과정에서. 예. 휴대전화에 그 살인 관련 그 살해 지시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죽은 박용철 씨가. 예. 근데 그 휴대전화를 하나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요? 예. 아하.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수사 과정이었는데 예. 그것도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그런데 다 기각됐고, 네. 그 분명히 그 오천간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지금 그 주변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공범이 있었고 그 자리에. 네. 그리고 어떤 세력이 그 살해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증인을 몇 명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 그 사촌간에 죽이고 자살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특별히 오촌살인 사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극도로 싫어했죠. 그래서 예, 공권력이 남용되면서 악용되면서 저에 대한 그 계속된 압박이 있었죠. 네. 주진우 기자는 그 사건 취재하면서 한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아,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죽이러 와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하고 협박했는데 그게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 그리고 살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느끼는 위협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당시에 쇠파이프로 누구 머리를 깨인 사람이었고 저분은 그 쇠망치로 누구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니까 굉장히 또 압박이 심했죠. 지금도 그런 협박은 계속됩니까? 가끔 하는데요. 가끔 한 2주 전에도 그런 협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만성화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은 재수사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광역수사대,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해서 20여 명의 수사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참고인으로 갔다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초등 수사를 하다가 그냥 덮었어요. 2011년 9월 6일 사건인데 그 새벽과 아침에 두 주검 사체가 발견됐는데 그날 오후에 이미 한 사람이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중간 수사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CCTV나 통화 내역 조사도 안 하고 덮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박용철 씨, 그 살해당한 박용철 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어요.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밝혀지고 규명이 되고 나서 수사가 진전해야 되는데 경찰이 자기 발등을 찍어내면서 그러니까 경찰을 수사하면서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되고 조금 의혹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벌써 한 20여 명 주기자를 포함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데 거기에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없는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없었는데 분명히 그 수사가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진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네, 이게 어렵게 다르게 찾을 필요 없이 경찰 캐비넷에 진실은 다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까요? 수사 결과가? 수사 결과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살인 사건인데 그리고 여러 증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과 그리고 이 폭력 사건, 살해 사건 주변에 있던 폭력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기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금방 나올 것이다. 네.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그런데 다 기각됐고. 네. 분명히 오천간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지금 그 주변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공범이 있었고 그 자리에 네. 그리고 어떤 세력이 그 살해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증인을 몇 명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 그 사촌 간에 죽이고 자살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특별히 오촌살인 사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극도로 싫어했죠. 그래서 예, 공권력이 남용되면서 악용되면서 저에 대한 그 계속된 압박이 있었죠. 네. 주진우 기자는 그 사건 취재하면서 한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아,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주기로 와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하고 협박했는데 그게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 그리고 살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느끼는 위협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당시에 쇠파이프로 누구 머리를 깬 사람이었고 저분은 그 쇠망치로 누구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니까 굉장히 또 압박이 심했죠. 지금도 그런 협박은 계속됩니까? 가끔 하는데요. 가끔 한 2주 전에도 그런 협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만성화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은 재수사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해서 20여 명의 수사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참고인으로 갔다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초등 수사를 하다가 그냥 덮었어요. 2011년 9월 6일 사건인데 그 새벽과 아침에 두 주검 사체가 발견됐는데 그날 오후에 이미 한 사람이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중간수사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CCTV나 통화내역 조사도 안 하고 덮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박용철 씨, 살해당한 박용철 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어요.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밝혀지고 규명이 되고 나서 수사가 진전해야 되는데 경찰이 자기 발등을 찍어내면서 그러니까 경찰을 수사하면서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되고 조금 의혹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벌써 한 20여 명 주기자를 포함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데 거기에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없는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없었는데 분명히 그 수사가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진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네, 이게 어렵게 다르게 찾을 필요 없이 경찰 캐비넷에 진실은 다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까요? 수사 결과가? 수사 결과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살인 사건인데 그리고 여러 증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과 그리고 이 폭력 사건, 살해 사건 주변에 있던 폭력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기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금방 나올 것이다. 네,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의지가 있으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함께 기다려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의지가 있으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함께 기다려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일단은 응답이 높은 이유가 실제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심리적 이유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진 트라우마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서울에서도 저 같은 둔감한 사람은 못 느꼈지만 또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저도 자꾸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일입니다. 왜냐면 우리들은 못 느끼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정말. 근데 지진계를 옆에다 갖다 놓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진짜 이게 근데 이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지. 이 지진에 대한 거주 안전도 이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진짜 불안하게 만드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해 9월입니다. 이 규모 5.8의
경주 지진 역대 1위입니다. 아. 올해 얼마 전이었죠. 이 포항 지진 5.4 역대 2위입니다. 예.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재난의 공포심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안전하지 않다는 전체 응답이 절반이 넘는 52%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 노후시설 등 시설 안전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길을 지나가든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하든 좌우로 보이는 노후시설 건물의 속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지진 발생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대구 경북 지역은 거주지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무려 74%, 부산, 울산, 경남은 69%나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나친 심리적 반응이 아니냐라고 이 과민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진을 체감했던 응답자들이 더욱 불안해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국민 안심 프로그램,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동요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작동과 준비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아는 건데 말이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진 말이에요. 네. 이게 근데 우리가 워낙 많은 위기를 겪다 보니까 또 이게 막 지진에 대한 공포를 막 느꼈다가 또 이게 또 금방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번 포항 지진을 몸소 느낀 사람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이 대단했다. 이 23일 수능을 치르면서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다가 또 이게 물수능이 아니라 불수능이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이 수험생들이야말로 위대한 것 아니었나. 예. 두 가지의 난제를 다 극복해낸 우리 아. 수험생들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불과 2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지진 관련 여론이 급 냉각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공포감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 정치권의 너무 많은 이슈로 인해서 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 대응 태세가 사라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고 24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1명, 이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18%. 자세한 사항은 오늘 이 정당 지지율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지진 발생 지역인 포항으로부터 가까운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응답자는 10명 중 무려 9명 정도가 지진을 느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거주자들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예. 진동을 감지했다는 것인데 이 주목할 결과는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대전, 세종, 충청, 그러니까 이 충청권에서 10명 중 6명이 지진을 감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충청이 유난히 더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충청이 다른 지역보다 지진을 감지해요. 어린이대공원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린이대공원 알죠? 어린이대공원 저기 네네. 건국대 저기 세종대 건너편에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바로 옆에 뭐 어른공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대공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네. 어른공원은 없는데 네. 이 옛날에 우리 애들 어렸을 적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소방방재청이 하는 그렇습니다. 네. 뭐죠? 그 실습이 아니라 그 체험관을 할 수 있는 예. 체험관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이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얼만큼 흔들리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실제로 교육시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요새 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네, 유사한 장소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인데 이 재난 안전대처법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얼마만큼 질문을 또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인데 안전대처법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 물어봤더라면 어떤 응답이 나왔을까. 이번 조사에서는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는데요.
알고 있다가 무려 84%나 였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주의가 예, 좋네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불안감은 큰 것이거든요. 예. 심지어는 이 대구, 경북과 충청에서는 지진 발생 시 안전대처법을 잘 알고 있다가 90%에 달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예상 수치보다 안전대처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진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많이 접한 역량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진 관련 정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알고 있겠지라고 하는 반응이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상청 등 문재인 대통령 지진이 발생한 포항 찾아가지고 좋은 평가도 받고 근데 또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6월 늑장 대응 혹은 이게 은폐가 아니라 늑장 대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상반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온갖 악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후 이 문재인 대통령의 70%대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72%. 이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의 최대 견인차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예. 지역적으로는 호남 3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90%를 넘거나 9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이 고공행진의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호남과 젊은 층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70%의 지지율을 좀 해부를 해보면 70% 지지율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겹치면서 견고한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지난 정부와 비교가 되면서 더 낫다라는 한 평가에다가 당장 만족스럽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는 더 나아지지 기대감. 않겠느냐고는 이 기대감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긍정평가, 부정평가 또 여기서 이유는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높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지율이 높은 이유인데 그만큼 또 대통령이 이 최근에 순방을 하기 전에는 바로 성수동 제하거리인가요? 여기서 신발을 몇 켤레 맞춤형을 주문했다. 상당히 수제화죠. 네. 상당히 또 소탈한 대통령의 이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소탈하죠. 네. 그래서 이 긍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소통을 잘한다. 서민을 위한 노력을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등의 이유가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스타일을 또 꼬집고 있는 부분인데 가그사를 들춘다. 보복 정치 아니냐가 높았고요. 독단적 일방적이라고 하는 부정평가 쪽의 반응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인사 문제도 중요한 부정평가 이유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특활비 문제, 법무부 특활비, 그리고 검찰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이거 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1.3 국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말이에요. 각 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무슨 말이냐. 더불어민주당이 더 주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이 국회 지형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정당 사이에. 그래서 예산국회와 대통령 핵심 공약을 이 법제하는 데 있어서 향후 두 정당 간의 충돌이 가속화될 수밖에는 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감한 정치 현안이 오고 가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이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47%로 독주를 계속해가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12%, 바른정당, 정의당 각 5%, 이 국민의당이 4%입니다. 최근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이지만 지지율에서는 바른정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지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물 기반도 있어요.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지지율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이전처럼 복원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 이념 기반도 이 60대 이상의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뭔가 좀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 기반, 또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수도권 보수층의 복원, 또 이념조차도 아직 보수층으로부터 혁신에 대한